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모 역할에 대한 소망, 편집 분열 상태의 또 다른 특성은 분석적 공간의 붕괴이다. 옥대는 분석적 공간을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분석적 경험이 생성되고 개인적 의미가 창조되어 논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분석적 공간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로서 경계선 환자는 흔히 치료자를 문자 그대로 자신의 부모로 여기게 된다. 이때 정신치료적 관계에 마치 뭐뭐인 것 같은 속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부모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로 여겨질 수 있도록 돕는 분석적 공간이 열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옥대는 경계선 환자와 작업한다는 것은 상징과 상징된 것 사이의 공간을 비집어 열고 그로서 의미가 존재하는 영역을 창조하기 위해 영혼이 애쓰는 것과 같다. 그 영역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상징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다 라고 서술했다. 환자가 품는 부모 역할에 대한 소망도 이로써 이해할 가치가 있는 생각으로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볼 건 어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거가 분석적 공간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상징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원래 상징이라는 말을 대상광이 이론에서 두 가지 개념을 써요. 하나 심볼이라는 말을 원래 의미에서 상징이라는 개념하고 상징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죠. 심볼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막대기가 하나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뱀의 상징이라고 느껴요. 제가 뱀처럼 생겼어 라고 느끼는 것은 그냥 이거 이 스틱 자체가 뱀의 상징으로 그냥 느끼는 건데 뱀은 아니지만 뱀처럼 보인다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스틱을 보면서 저게 뱀이야 하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이건 상징적 동등시 상징적 동일시 관계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심발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건 상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본래 의미의 상징이 아닌데 그래서 분석 관계에서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 버리면 우리를 부모로 알아버린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우리 부모처럼 느낀다 한다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상징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건데 어느 경우에 이분들이 그냥 상담자를 부모라고 이 사람이 느껴버린다고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구체적으로 부모 노릇을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대상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을 상징적인 부모를 만나서 지금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부모를 투사한다고 하는 게 어쩌면 하나의 상징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우리에게 투사한다고 한다면 이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팬터시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처럼 느껴지는 대상하고 관계에서
자기 안에 있었던 소망이나 자기가 느꼈던 분노나 아니면 자기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하면서 정서적인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담자가 상담자를 부모라고 바로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는 상황이면 당신은 내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돼. 지금 당장 우선 라면 끓여오세요. 커피 주세요. 라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SEF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관계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니까 꼭 부모라고 이렇게 동등시 하는 것처럼 되지만 정서가 원부모에 대한 정서하고 구별이 전혀 안 돼버리는 거죠. 원부모, 자기가 원하는 원부모건 자기를 박해하는 원부모건 그 대상하고 관계가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이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분석가들이 정신분석적으로 치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이 상징적 동등시에 가까운 정서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치료적인 상황에 들어가려면은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는 것도 이 사람 단계에서는 그게 그 단계를 못 거쳤으니까. 예. 이 사람도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그런 소망들이 있어서 그 소망까지도 우리가 컨테인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심한 보드라이나 심한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볼릭한 관계보다는 심볼릭 이퀘이션의 단계의 정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감당하기 힘드는데 그래서 이런 단계의 사람들은 정신분석 이고사이칼리스트나 클래식한 정신분석 쪽에서는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분들 돕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학파에서는 이런 분들까지 다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의문되는 게 만약에 그냥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뭐랄까요, 억압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억압이 가능하죠. 억압이 가능하다는 뜻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쩌면 뒤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억압이 돼 있으니까 쉽게 안 드러나죠. 예. 근데 오히려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죠. 드러나니까 오히려 치료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가 오히려 어떤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어떤 전이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렬한 전이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분들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이게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파지티브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이가 지속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혼란스러운 전이가 일어나니까 그게 어떨 때는 이상화했다. 어쨌든 디베리에이션이 일어나니까 그 전이 자체가 어떤 뭐라고 할까 약간 같은 전이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전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이 전이 자체가 어느 하나로 머물지 않고 뒤죽박죽이니까 네. 그 속에서 이 사람을 돕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떠면 지속적인 전이 같은 내용의 전이가 쉽게 형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라고 보여요. 그 부분도 조금 약간 이해가 쉽지 않은 게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상황들이 막 둘쭉날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전이가 자꾸 일어나는 게 맞는 건데 일관된 전이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그냥 상징을 이용하는 억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단계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기도. 그런 대상만을 그 정신분석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정신분석으로 봤기 때문에 톡테라피라고 봤기 때문에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하고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거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상징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고유한 의미에서 상징을 알아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통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단계에 가지 않고 심볼 이퀘이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받아들여 보니까 네. 상징 단계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것도 뒤죽박죽인 거죠. 어느 일정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상징 자체도 이랬다 저랬다 뒤죽박죽이니까 저 사람이 오늘은 괴물로 보였다가 그 다음날은 천사로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전의를 대하면서 역전이도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케이아스 쪽 혼란 속에서 이 내담자를 돕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 치료자가 많은 훈련이 필요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맞아요.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은 억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라틱한 수준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더퍼 컴플렉스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과하는 사람은 억압이 가능해. 슈퍼이고가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억압이 가능.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이 사람은 무의식적인 갈등이라니 대부분. 네. 의식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억압이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에 가끔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이 의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억압이 잘 돼 있어서 이 사람에게서 오는 전이는 항상 일정한 전이가 온다는 얘기죠. 네. 그 억압된 부분을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억압을 해서 이 억압을 풀어주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뉴라틱한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 프리에더퍼런 환자들은 이 억압 자체의 기능이 아직 이걸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억압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불편한 정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분열이라는 기제를 사용한다. 기분 나쁘면 대상 자체를 기분 나쁜 대상으로 쪼개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부분을 이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대상 하나를 만들고 어떨 때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하나의 대상 속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양극단의 대상을 마음속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열된 대상을 갖는다. 이제 분열된 대상 관계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대상을 이렇게 분열시키다 보니까 자기도 이 좋은 대상에 따라가는 자기 마음이 있고 나쁜 대상을 따라가는 자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건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셀프 자체가 통합되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도 다 쪼개져서 나타나는 거고 어쩌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 어떤 대상이니까 밖에 있는 외부 대상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보면은 결국은 대상이라고 내가 동일시되는 대상과 동일시되는 자기 마음이죠. 그것도 셀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대상과 동일시되는 자기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건 또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대상과 자기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대상과 자기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결국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보는 것이지 사실은 대상과 자기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의 정서는 이분과 내가 결국 하나인 단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자기의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가 인지가 되지 않고 그런 대상으로서 내가 어떤 정서도 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치료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한 사람은 사실은 뭐 아버지 같으시네요라고 어떨 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심볼리케이션 된 사람은 그 말을 그 저기 뭐냐 말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대하는 거잖아요. 바로 아버지 노릇을 하라고 뭐 강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치료자 입장에서는 상담자 치료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지금 아빠가 되었구나, 아 내가 지금 괴물이 되었구나 그걸 인식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은 상당히 거기 이제 그 내담 그런 내담자가 있을 경우에 완전 그 번아웃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훈련을 충분히 되지 않은 분들은 아주 단기 상담이 끝나요. 오래 못 가죠. 그렇죠. 할 얘기도 없고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얘기를 잘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히 논리적으로 뭘 통찰을 주고받고자 한다면 그 이분들은 공격 자기를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니까 오래 서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내담자도 견디기 힘들고 상담자도 견디기 힘든 거죠. 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내가 상담자가 자기는 저랑 말로 치료하겠다고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메디컬 쪽에서 있는 그 정신과 치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전혀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거기 오는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프리에드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담으로 치료가 그 테이블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타이프 치면서 이야기하면서 약 처방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좀 괜찮은 사람 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라면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막 진단해가지고 약 처방해 버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버려. 그래서 어떠면은 내담자의 긴박하게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요.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약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증상치료죠. 증상치료인데 그 증상을 넘어서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살피고 도와주는 역할은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증상 자체가 하나의 그 안에 마음의 갈등에 이 타협성으로 드러난 거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증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증상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또 무엇을 방어하는가 하는 쪽에서 우리가 좀 살피는 것, 꿈 분석을 하든지 증상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을 돕는 하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우울한 마음만 그냥 일시적으로 없애버리고 수면제 주어서 잠 잘 자도록 하고 한다면 그걸 철저하게 방어하는 그 기능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그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취제를 써서 고통을 안 느끼도록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것이 마취가 풀려나면 그 고통이 사라지느냐?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취제를 사용하기 이전보다 더 어큐트한, 더 심각한 고통을 체험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약을 받는 사람들이 약을 먹는 것도 두려워하고 끊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옆에서 먹어라 말아라 소리도
못 하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게 어려워요. 예. 근데 분명히 그 약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말고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소리 하는 것도 자칫해가지고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을 임의대로 안 먹어가지고 심리적인 고통이 더 심해가지고 무슨 뭐 자살 시도라든 자살한다든지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를 강화시켜줘야 되니까. 예. 그 전에 그래서, 보면 이제 음,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우울증으로 자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임의로 약을 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위험하지. 그 자기의 어려운 그 심통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 근데 그 약물을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회피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어떤 판타지나 기억이나 그 정서 속에 노출돼 버리니까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원리가 정신분석에서 특히 이런 프리에다폰 환자를 볼 때 똑같이 적용돼. 그게 이 약물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똑같이 이분들에게 통찰을 주려고 하면 큰 사고가 나고 통찰이 아니라 일단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 이분들이 방어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안전하게 자기 정서를 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톡테라피 뉴라티감 환자를 치료하던 분 입장에서는 이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앞서버리면 이분들의 상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상처를 만나도록 초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이런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통찰을 자기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힘들이 뉴라티감 환자에게는 있지만 이 프리헤드폰 환자는 그런 이고 스트렝스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이분이 직접 대면하도록 컴프런테이션 시켜버리면 이분들 이고가 약해서 거기에 압도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분들 디컴펜세이션을 그게 와해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고가 와해돼 버린다. 이고가 기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신 분열로 하거나 자기 안에 어그레션이 많은데 이 어그레션들이 자기 정신을 마비를 시키는 쪽으로 가면 분열로 가버리는 거고 이 심한 공격성을 자기 초자가 이거 다 흡수해버리면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 공격성이 자기가 처리를 못하니까 바디가 대신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하게 되면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자기 안에서 감당이 안 되면 결국 외부에 투사가 일어나 버리면 투사한 대상이 무서운 대상이 되니까 이제 편집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자기를 공격하기 전에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이 대상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자기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으로 드러나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말하자면 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안전하게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이나마이트를 처리하는 이런 노련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버리게 되면 같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내담자가 사망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게 밖으로 투척돼가지고 밖에 사람이 다쳐버릴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프리에더폰 환자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 그 섬세함을 놓치면 이분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상징을 다루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징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게 상징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상징적 동등시의 얘기인지 예.
근데 상, 그게 예, 상징적 동의시라는 건 말하자면 그게 딜루전이잖아요. 예. 환상이잖아요. 환상이 아니라 망상 단계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떨 때는 분명히 상징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상징적 동등시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그걸 또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고 어느 상황이나 어느 대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예.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기 패밀리, 자기의 가족들한테는 상징적 동일시를 막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든지 자식한테 그게 막 쏟아 부어지고 그렇죠. 그 외의 사람들 특히 뭐 저 같은 사람들 만날 때는 그냥 상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것도 이제 뭐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내에서는 분명히 병리적인 것이 막 드러나는데 저를 만나면은 병리적인 건 싹 빠지고 그냥 자기를 자책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그 자기를 자책하는 쪽으로. 그래서 나를 초자 대상으로 이제 보고 예. 자기의 초자를 어떤 투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서운 대상이 만나니까 무서운 대상에게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비난받지 않을 만한 수준의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미리 비난을 해버리고 끝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비난함으로써 외부 예. 비난에서 면책을 받는 거죠. 예. 오히려 외부 대상에게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오히려 그냥 무마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너무 자기를 심하게 자책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가족 관계 속에 보면은 그냥 막 그냥 떠져져 버리는 거죠. 그런 투사들이. 그 공격성들이 밖으로 다 투사돼 버리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심리적으로 분열돼 있다고 하는 것은 분열된 조각이 수없이 나돌아다니니까 이 조각이 밖으로 튀쳐나간다는 결국은. 이론상으로는 이게 밖으로 튀쳐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 안에서 내적 대상, 내적 대상 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과거의 대상에게 가졌던 정서가 지금 내 자녀라고 하는 그 표상, 그것도 자녀의 내적 표상 안에다 이 정서가 그 안에서 우리 심리 내적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심리 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인데 심리 내적으로 옮겨갔다는 거 거기에 대한 그 정서니까 외부 대상, 실제 있는 외부 대상을 대항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과거의 원대상에 대한 그 정서를 가지고 이해를 하니까 그 관계가 과거에 힘들었던 관계를 다시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중세 이전에 어떤 귀신 현상이라고 봤던 거죠. 요새도 한국도 아직도 무속 얘기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친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이 밖으로 튀쳐나가는 건데 이것이 마치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대상들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대상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기가 세다고 지금 우기는 거잖아요. 그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을 가지고 밖으로 투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 앞에 다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귀신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 모든 작은 귀신을 다 제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이게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로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 사람들도 뭐랄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취약한 상태가 많으니까 지도자를 선택하는데도 보면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끌리는 거죠. 문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동일시 대상을 찾는 건데
자기의 옴니퍼턴스를 대신 채워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융합할 대상을 찾는 많은 군중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판타지 속에서 하고 싶은 욕구, 엄청난 공격성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 공격성의 욕구를 대신 실행해 줄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는 공격 행위가 자기가 하는 공격 행위와 같기 때문에 동시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대리만족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